푸놈펜 공항의 습한 공기가 박민수의 얼굴에 닿았습니다. 그는 손에 들린 여권과 서류 가방을 꽉 쥔 채 입국 심사대를 지나쳤어요. 12시간 넘는 비행 끝에 도착한 이 낯선 도시는 그에게 새로운 시작이 될 거라 믿었습니다. 퇴사 후 처음으로 느껴보는 자유와 두려움이 묘하게 섞인 표정이었죠. 밖으로 나서자 박민수 씨 하고 누군가 이름을 불렀습니다. 정장을 입은 한국인 남자 정현우였습니다. 그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건넸습니다. 민수는 그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자신에게 도움을 주겠다던 현지 사업가라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현우는 준비해둔 차량으로 안내하며 숙소는 미리 잡아놨습니다라고 말했어요. 차창 밖으로는 오토바이와 트럭이 혼잡하게 얽힌 도로가 펼쳐졌습니다. 현우는 캄보디아 부동산 시장의 가능성을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게 들었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숙소는 한적한 외곽의 게스트하우스였습니다. 현우는 이곳이 사업의 첫 베이스가 될 겁니다라며 열쇠를 건넸습니다. 방 안은 깨끗했지만 창문 너머로 낯선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민수는 피곤한 몸을 침대에 눕히며 한국에 있는 약혼녀 윤서영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서영아, 곧 성공해서 데리러 갈게. 그의 낮은 중얼거림이 방 안을 스쳤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도로 건너편에서 SUV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불빛이 창문을 스치고 사라졌습니다. 민수는 잠시 커튼을 젖혔지만 그곳엔 아무도 없었어요. 다시 커튼을 닫으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괜찮아, 단지 착각이야. 하지만 그 순간 게스트하우스 입구에 CCTV 불빛이 깜빡거렸습니다. 이 도시에서의 첫날 밤 무언가가 이미 그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푸놈펜의 새벽 공기는 무겁고 끈적했습니다. 박민수는 전날 밤 늦게까지 정현우와 사업 이야기를 나누다 잠이 들었어요. 그러나 아침이 되자 그의 휴대폰은 꺼져 있었습니다. 약혼녀 윤서영은 평소 매일 오던 연락이 끊긴 것을 처음엔 단순한 피로 때문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하루, 이틀이 지나도 메시지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서영은 불안한 마음으로 민수가 보냈던 마지막 카카오톡 대화를 다시 읽었습니다. 여긴 생각보다 위험해요. 그 한 줄의 메시지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경찰청 해외범죄수사과에 전화를 걸어 실종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담당자는 차분히 접수하겠다고 했지만 서류 절차만 길게 늘어졌습니다. 며칠 뒤 현지 경찰에서 온 보고는 자발적 잠적 가능성이라는 문장이 전부였습니다. 서영은 황당했어요. 민수는 결혼 준비까지 마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유 없이 사라질 리가 없었죠. 그녀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정현우의 이름을 처음 발견했습니다.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정현우 투자 후기라는 글이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댓글이 모두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 백업된 글에는 그 사람 조심하세요. 사라진 사람 여럿 있습니다. 라는 문장이 남아 있었죠. 서영은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외교부에 다시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담당자는 캄보디아는 자국 수사권이 우선입니다라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서영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내가 직접 가야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출국 전날 경찰에서 마지막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민수 씨 휴대폰 GPS가 잠깐 신호를 보냈습니다. 푸놈펜 외곽입니다. 담당 형사는 덧붙였죠. 하지만 이미 신호가 끊겼습니다.
서영은 그 말을 가슴에 새긴 채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창문 밖으로 비행기의 엔진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민수야, 내가 널 찾을게. 무슨 일이 있어도. 윤서영은 푸놈펜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숨이 막히는 듯한 더위를 느꼈습니다. 짙은 매연과 낯선 냄새가 뒤섞인 공기는 한국과는 전혀 다른 세계였어요. 그녀는 미리 예약해둔 통역사 소카를 공항 앞에서 만났습니다. 소카는 젊고 말이 빠른 청년이었지만 눈빛에는 경계심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첫 목적지는 민수가 머물렀던 게스트하우스였습니다. 좁은 골목 안에 위치한 3층 건물, 간판은 흐릿하고 주변은 조용했어요. 관리인은 서영을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지만 곧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며칠 전 밤에 SUV가 와서 그분을 데려갔습니다. 그는 CCTV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영상 속에는 민수가 2명의 남자와 대화하다가 차량에 오르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평온해 보였지만 곧 남자 중 하나가 어깨를 강하게 잡아챘습니다. 차량의 번호판은 일부러 가려져 있었고 옆 건물 CCTV는 전원이 꺼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흔적을 지운 것이 분명했죠. 서영은 영상 파일을 복사하려 했지만 관리인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날 이후 누가 와서 다 지워갔어요.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소카는 서영에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캄보디아에선 이런 일 흔해요. 하지만 한국 사람 3명이나 사라졌어요. 다 같은 커뮤니티 출신이에요. 서영은 그 말을 듣고 몸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현지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뇌물을 요구하며 사건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자발적 실종이면 우리는 개입 못합니다. 그 말에 서영은 분노를 억누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밤이 되자 숙소로 돌아온 서영은 창문을 닫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밖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커튼을 치고 등을 돌렸어요. 그때 조용히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탁, 탁, 탁 일정한 리듬으로 3번. 서영은 숨을 죽였습니다. 누군가 그녀의 움직임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문 앞에는 흙먼지가 묻은 작은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윤서영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USB 하나와 메모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민수 창고 톨레 바사크. 서영은 글씨를 읽는 순간 온몸이 굳었습니다. 누가 보낸 것인지, 어떻게 자신이 묵는 숙소를 알았는지 알 수 없었죠. 그녀는 곧장 소카를 불렀습니다. 소카는 주변을 확인하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경찰에게 가져가면 안 돼요. 위험합니다. 서영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노트북을 열고 USB를 꽂았습니다. 화면에 영상이 재생되자 숨소리가 멎었습니다. 영상 속에는 민수가 SUV 안에서 수갑을 찬 채 의식을 잃은 모습이 있었어요. 카메라가 흔들리며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엔 한국 쪽이 빠르다. 이동시켜. 목소리는 분명 정현우였습니다. 서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눈은 단단히 굳어 있었어요. 그녀는 영상을 복사해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담당 형사는 한눈에 보자마자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조작 가능성이 있습니다. 증거로는 불충분해요. 냉정한 말투였습니다. 서영은 책상 위에 손을 짚었습니다. 이게 조작이면 그 사람은 어디 있죠? 하지만 형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경찰관이 서류철을 닫으며 나가달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그날 저녁
속하가 다급히 달려왔습니다. 그 USB, 그거 본 사람은 다 죽었어요. 당장 숙소를 옮겨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공포가 섞여 있었어요. 서영이 그를 붙잡으려는 순간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울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장 골목에서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USB를 전해준 청년이었습니다. 그의 손목에는 깊은 자국이 남아 있었죠. 서영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햇빛은 여전히 뜨거웠지만 세상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 남았습니다. 민수는 아직 살아있다. 윤서영은 낡은 카페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통역사 소카가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과 피로가 깃들어 있었어요. 그는 커피잔을 손에 쥔 채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도시에는 보이지 않는 규칙이 있어요. 정현우는 그걸 이용하는 사람이에요. 서영은 숨을 죽였습니다. 소카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는 과거 인신매매 조직에서 일했다가 탈출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인, 중국인, 태국인 모두 데려가요. 이유는 같아요. 돈이 되니까요. 그의 눈빛은 공포와 죄책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소카는 서류 가방에서 낡은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여러 명의 여권 사본과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박민수라는 이름도 있었어요. 이건 내부 문서예요. 그가 데려간 사람 명단입니다. 서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물었습니다. 정현우는 지금 어디에 있죠? 소카는 잠시 머뭇거리다 지도를 꺼냈습니다. 톨레바사크 외곽 산업단지 쪽이에요. 거기 창고가 하나 있어요. 다들 그곳으로 가요. 서영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사실상 생매장이라는 뜻이었죠. 카페의 소음이 멀어지고 그녀의 심장 박동만 크게 들렸습니다. 소카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가면 위험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은 없어요. 밖으로 나서자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붉게 물들었고 푸놈펜의 거리는 여전히 분주했습니다. 서영은 무거운 숨을 내쉬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두려움 대신 결의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 순간 카페 건물 옆 골목에서 낯선 남자가 휴대폰으로 그들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서영이 시선을 돌리자 그는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녀의 싸움은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숨기려는 세력과의 전면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새벽 공기는 무겁고 축축했습니다. 윤서영은 낡은 지도 한 장을 손에 쥐고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주변은 인적이 드물었고 먼지 낀 공장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었어요. 공장 간판에는 오래된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곳곳에 감시 카메라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소카가 알려준 좌표를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공장 문틈으로 들어가자 썩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안쪽에는 녹슨 침대틀과 쇠사슬이 흩어져 있었어요. 벽에는 살려줘라는 낙서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글씨체는 분명 한국어였습니다. 서영은 숨을 고르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오래된 신발 한 켤레, 버려진 한국 담배갑, 그리고 부산이라는 글자가 적힌 메모 조각이 눈에 띄었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어 사진을 찍었습니다. 민수 씨 여길 다녀간 게 맞아요. 속삭이듯 말한 목소리가 공장 안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신호는 약했지만 영사관으로 연락을 시도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통화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신호가 끊긴 것이었죠. 서영은 창고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철문 뒤에는
낡은 책상과 비어있는 약병이 흩어져 있었어요. 무언가 의료적 목적에 쓰였던 공간 같았습니다. 그때 멀리서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SUV 2대가 천천히 공장 앞에 멈춰 섰습니다. 서영은 급히 벽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남자들이 내리더니 무전기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내일 새배치, 한국인 그놈은 끝났대. 서영의 심장이 세게 뛰었습니다. 그녀는 숨을 죽인 채 손에 든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켰습니다. 잠시 후 남자들이 차량에 다시 오르자 바퀴 자국이 먼지 속에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그 자국 끝에는 작은 열쇠 꾸러미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서영은 그것을 주워들고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멀어지는 차량 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벽에 기댔습니다. 숨을 고르며 속삭였습니다. 여기서 끝내지 않겠어요.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그녀의 눈에는 피로 대신 단단한 의지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해가 떠오르자 폐공장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있었고 그 안에는 여전히 인간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윤서영은 이른 아침 푸놈펜 주재 한국 대사관을 찾았습니다. 하얀 벽과 철문이 굳게 닫힌 대사관 앞에서 그녀는 몇 번이나 신분증을 내밀었어요. 직원은 형식적인 웃음을 띠며 접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라고만 말했습니다. 서영은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과 녹음 파일을 보여주며 이건 명백한 납치입니다라고 호소했지만 담당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공식적인 수사 요청이 필요합니다. 현지 정부 승인 없이는 저희가 개입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은 곧 아무것도 못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서영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럼 제 약혼자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씀이세요?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라는 냉정한 문장이었죠. 대사관을 나서는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땀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얼굴을 타고 흘렀어요. 그녀는 현지 언론사 몇 곳에 사건 제보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정부 확인이 필요하다며 취재를 거절했습니다. 어떤 기자는 한국인 실종, 그건 건드리면 안 되는 일입니다라고 속삭였죠. 그날 밤 유일하게 연락이 닿은 탐사 기자 한 명이 카페로 그녀를 불렀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현우는 단순한 사업가가 아닙니다. 그는 현지 군부와 연결돼 있습니다. 서영은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어요. 그러나 기자는 다음 날 약속 장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연락은 완전히 끊겼습니다. 서영은 더 이상 믿을 곳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외교도, 언론도, 정의도 모두 침묵하고 있었어요. 그때 소카가 몰래 그녀에게 다가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다음 단계입니다. 봉투 안에는 두 번째 USB와 푸놈펜 지도가 들어 있었습니다. 지도에는 붉은 표시로 바탐방 국경선이 표시돼 있었어요. 서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밖에서는 스콜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번개가 칠 때마다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보였죠. 민수 씨가 아직 살아있다면 이건 끝이 아니에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잠시 후 화면에는 새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어두운 방, 낯선 남자들, 그리고 희미하게 들려오는 한국어 대화. 다음 배치, 내일 새벽에 이동한다. 서영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보다 분노가 먼저 차올랐습니다. 그녀는 노트북을 닫으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내가 직접 나설 차례입니다. 새벽 어둠이 걷히기 전 윤서영과 기자는 차분히 차량에 올랐습니다. 그들은 USB에 나타난 위치를 따라 국경 근처의 작은 리조트로 향했습니다. 도로는 외진편이었고 가로등이 드물어 길이 어두웠습니다. 기자는 앞좌석 지도를 확인하며
속도를 줄였습니다. 서영은 창밖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심장을 다잡고 있었습니다. 차량은 좁은 포장도로를 벗어나 비포장길로 들어섰습니다. 리조트에 가까워질수록 경계 감시 카메라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차를 멈추고 숨을 죽였습니다. 기자는 창문을 열어 주변 소리를 귀에 깊게 들었습니다. 여기 맞는 것 같아요. 기자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서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체온을 모았습니다. 그들은 도보로 리조트 쪽으로 접근했습니다. 낮게 깔린 파도 소리와 멀리서 들리는 개 짖는 소리만 있었죠. 리조트는 낮게 지어진 건물들이 모여 있고 몇몇 창문에는 철커튼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서영은 가방에서 열쇠 꾸러미를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그 순간 후미에서 타이어 소리가 급격히 가까워졌습니다. 뒤쪽을 보니 검은 SUV 한 대가 불빛을 껐다가 켜며 정문 쪽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차량은 천천히 리조트 내부로 들어가며 조용히 정차했습니다. 기자는 갑자기 앞으로 달려가려다 멈췄습니다. 우린 들켰어요. 그의 한마디가 어둠 속에 떨어졌습니다. 서영은 숨을 죽이고 몸을 숨겼습니다. SUV 뒷좌석 창문 너머로 흐릿한 형체가 보였는데 그 안에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형체의 실루엣은 알아볼 수 없었지만 어깨선과 자세가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한 번의 섬광과 함께 차량 경적이 울리며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서영은 무언가에 잡힌 채 순간적으로 쓰러졌습니다. 다음 기억은 병실의 하얀 천장이었습니다. 목에는 산소관이 걸려 있었고 입가에는 붕대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기자가 옆자리에 없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간호사는 조용히 들어와 차트를 넘겼습니다.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며칠 쉬셔야 합니다. 서영은 손으로 머리를 짚으며 일어설 듯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가방 속의 노트북과 USB였습니다. 가방이 열려 있었고 USB는 사라졌습니다. 창밖으로는 먼 거리 도로에 검은 SUV가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서영은 천천히 창문 쪽으로 다가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서서히 눈을 가늘게 뜨고 SUV를 바라보니 뒷좌석의 창문 너머로 사람의 실루엣이 또렷하게 비쳤습니다. 그 실루엣은 고개를 돌려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서영의 손이 떨렸지만 그녀는 분명한 사실 하나를 알아챘습니다. 그는 살아 있었고 멀리서도 눈에 띄게 숨겨져 있지 않았습니다. 차창 너머로 비친 인물의 옆모습은 민수의 것으로 보였습니다. 서영은 숨을 깊게 들이쉬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민수야, 내가 널 찾을게. 그 말이 병실 안에서 조용히 울렸습니다.